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대치에스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아마 설명회가 되게 많을 시즌이고 또 많이 여기저기 학원에서 설명회를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이야기들은 조금 빨리 넘기고요. 지금 시기에 가장 필요한 이야기들만 조금 축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숫자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내일 모레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일단 내일 학교 일찍 끝나고 내일 모레 학교 안 가니까 신났죠. 근데 이제 되게 중요한 숫자가 될 거고요. 근데 이 숫자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숫자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수능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시기에 이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결국에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아버님도 되게 많이 와주셨네요. 이 자리에 오신 거는 결국에 요거 때문에 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을 어떻게 잘 갈 수 있겠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 되겠죠. 목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목표를 잡아볼 거냐면 내년 2월 말이에요. 내년 2월 말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냐면 수능에 대한 준비가 다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에요. 수능에 대한 부분이요. 내신은 따로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수능에 대한 부분이 이때까지 마무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아이들 내신 대비 1학년 1학기 내신 대비를 언제 시작하는지 아세요? 3월 둘째 주에 시작합니다. 첫째 주에 아이들이 입학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바로 내신 대비를 시작합니다. 4말 5초에 중간고사를 보고요. 기말고사 내신 대비를 언제 시작할까요? 그 다음 주에 시작합니다. 그게 끝나자마자 여름방학이고요. 여름방학이 생각보다 짧아요. 한 4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 언제 시작할까요? 여름방학이 끝나는 주에 시작합니다. 기말고사는 언제 시작할까요? 저희 지금 기말고사 대비 중입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한 주 상담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기말고사 내신 대비를 시작합니다. 그걸 한 바퀴 돌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고2가 되죠. 그걸 한 번 더 하면 우리 아이들은 고3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D-Day -2라는 숫자를 또 받게 되겠죠.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수능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걸 좀 명확하게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겁니다. 2024학년도 이때 2월 말에 24학년 대입 수능이 1등급이 나오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에 대한 준비만 철저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쉽지는 않겠죠? 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테니까 조금 더 한 단계 좀 낮춰서 보면 고3 모의고사 정도까지는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허나 이것도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런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친구들은 이제 내신 대비에 집중을 하면서 1학기 여름방학을 좀 많이 노려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좀 자세한 설명들은 좀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여름방학이랑 겨울방학을 보내게 되는데 여름방학은 너무 짧고요. 겨울방학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영어에 대해서 시간을 아주 많이 쓰실 건가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수학에 대한 부분도 있고 국어나 탐구 과목에 대한 어려움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영어 공부할 시간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최대한 공부를 많이 시켜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11월 중순부터 지금이죠. 1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의 시간을 보면 이 정도의 시간이 나옵니다. 3개월이 있고요. 15주가 되고요. 그리고 100일이 조금 더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것은 설이나 이런 연휴들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가 생기기도 하겠죠.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까지 이보다 긴 시간 동안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대한 부담 없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이 시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내일 학교 일찍 끝나? 그리고 목요일은 학교도 안 가 신난다. 그리고 지금 시기에 아무것도 안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뚜렷한 목표가 있지도 않고요. 그냥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위험하죠.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생활이 달라지게 될 텐데 그리고 부담 없이 정말 많은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시기인데 이 시기를 그냥 보내버리고 나면 다시 이만큼의 시간을 벌 수 있는 기간은 없습니다. 재수를 하지 않는 이상요. 근데 벌써부터 재수를 꿈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시기를 얼마나 훌륭하게 보내줄 것이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입을 치르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수시가 필요하고 정시가 필요한데 수시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고등학교 올라가면 영어는 내신밖에 못해. 맞습니다. 실제로 내신밖에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대비를 준비하는 기간도 굉장히 길고요. 분량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신 영어가 거의 전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설명회 많이 들어보시면 많은 선생님들께서 분량이 엄청나게 차이 나서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솔직히 그건 거짓말이고요. 10배까지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다만 준비해야 되는 기간들이 길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수능에 대한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지금 이 시기에 그걸 해주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 범위에 대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준비한 기간이 좀 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문제들을 좀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데 시간 관계상 빠르게 넘어갈게요. 어떤 거냐면 제가 자꾸 빠르게 넘어가는 이유는 조금 더 자세하게 했던 설명회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지금 핵심적인 말씀만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문제에 대한 차이가 있고요. 문제 난이도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우리 아이가 경희고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경희고는 참고로 서술형이 없습니다. 100% 객관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조금 용이한 면이 있어요. 허나 이 근처에 있는 여고들 같은 경우는 100% 서술형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쳐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큰 문제가 되고 점수를 깎이는 그런 부분이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준비할 거냐라는 부분들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난이도에 대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요거는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건 이제 자사고이고요. 요건 이제 뭐냐면 영재고 문제인데 S자 들어간 영재고 얼마 없는 거 아시죠? 이 영재고 보면은 사실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시고 많이 이제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영재고 준비했었고 과고 준비했었고 우리 아이가 수학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썼다. 영어는요. 영재고에 가서 또는 경희고라는 자사고에 가서 또는 휘경여고나 경희여고에 가서 영어는요. 시험 범위가 이렇게 돼요. 시험 문제가 한 컬럼이 넘어가요. 이만큼이 문제고 이 지문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단순하게 그냥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교과서 2과 외우고 한 과당 2개씩 들어가는 문법 4개. 문제 한 100문제씩 푼다고 쳐도 한 400문제 정도 풀고 들어가면 90점 이상 맞으니까 A 맞았어. 난 영어를 잘해. 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 점수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준비했던 거랑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굉장히 다른 강도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론. 수시는 내신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영어밖에 할 시간이 없다. 실제로 그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럼 정시에 대한 말씀을 조금만 드리도록 할게요. 요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건 이제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예전에는 이제 수능이 직접 연계 방식이었죠. 그래서 연계 교재라고 하는 게 EBS 교재 중에서 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 수능 완성 이렇게 3권에서 직접 연계가 되는 방식이었었기 때문에 거기 나왔던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형태들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간접 연계로 바뀌었고요. 100% 간접 연계입니다. 그리고 연계율 자체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70%라는 숫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50%고 100% 간접 연계입니다. 그러니까 간접 연계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 두 가지입니다. 요건 이제 EBS에 직접 밝힌 건데 보면 자료 활용 능력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이라든지 도표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라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도표를 외우거나 그림을 외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허나 얘는 중요하죠. 핵심 제자나 논지를 활용한 능력을 보겠다. 어떤 거냐면 연계 교재에서 다뤘던 소재를 가지고 와서 지문을 내는 거예요. 똑같은 지문을 내지 않습니다. 예전에 했던 방식처럼 한 8년, 9년 전처럼 그냥 그 지문을 한글로 열심히 읽어서 문제를 풀 수 있냐? 그렇게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 실제로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실제로 처음 만나는 지문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문제를 푸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준비를 충분히 시켜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여기 숫자를 좀 못하냈는데 올해입니다. 23년도 22년 맞군요. 22년도에 작년입니다.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면 1등급을 받은 숫자가 이만큼이나 됩니다. 16%면 굉장히 높은 숫자라서 1등급 되게 많네. 점수 받는 거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테지만 다음 걸 보여드리면 여기 올해입니다. 올해 걸 보여드리면
9월 평가원 모의고사죠. 고3을 봤을 때 1등급을 받은 아이들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고3 아이들이 시험을 봤는데 1등급을 받은 숫자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90점까지 괜찮으니까 한 3문제까지 맥시멈으로 보자면 4문제까지 틀려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산이죠. 그 점수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90점이란 숫자가 그냥 우리 아이가 예전에 영어 유치원을 나왔고 초등학교 때 독서클럽 가서 영어책도 많이 봤고 해리포터도 읽었고 외국 여행 가보니까 얘가 햄버거도 시켜 먹고 그러니까 점수가 잘 나오겠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고등부 올라와서의 영어는 언어로서의 영어는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도 언어로서의 영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영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그 과목에서 점수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강사로서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과목으로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점수를 받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뭐냐면 올해입니다. 여기 숫자가 좀 잘못됐어요. 올해입니다. 올해 고3 아이들이 3, 6, 9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은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지금 써놓은 겁니다. 3월 모의고사는 다소 충격적이죠. 2%밖에 안 됩니다. 요거밖에 안 되고요. 6월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는 5% 그리고 4%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생각보다 높지 않죠. 생각보다. 그럼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3만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고3은 좀 많이 어려우니까 고3은 그럴 수 있지. 평가원 모의고사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요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요건 9월 모의고사예요. 1등급 숫자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생각보다 점수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세요. 제가 이제 상담 같은 거 이제 자주 하다 보면 부모님께 여쭤보거든요. 아이가 혹시 모의고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 있다. 점수가 좀 나온다. 몇 학년 모의고사로 봤을까요? 고1 모의고사로 봤습니다. 근데 고1은 너무 쉬우니까 라고 점점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숫자밖에 안 돼요. 실제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정말로 70분 동안 진짜로 제대로 각을 잡고 앉아서 본 모의고사 점수가 그 정도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막연하게 학원에서 약식으로 리스닝 빼고 이제 리딩만 모아서 한 40분 만에 본 시험 그 점수를 가지고 고1 모의고사는 다 풀어봤고요. 고2 모의고사는 뭐 그냥 몇 개 풀어봤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한 숫자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로 몇 월 모의고사에서 몇 점을 맞았고 어떤 문제를 틀렸고 어떤 것에 강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좀 이따가 또 드리도록 할게요. 고1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고2도 숫자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보다 점수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어떤 걸 해줄 수 있는가 11월, 12월 가을 학기라고 호칭하겠습니다. 가을 학기 동안에 제가 아이들한테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겨울 학기 동안에 아이들한테 해줘야 될 부분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요. 첫 번째로는 가을 학기에는 어떤 걸 좀 준비하고 있냐면 여기 기간 이렇게 됩니다. 이때는 모의고사 유형별 문제풀이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현실적으로 보면 가을 학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을 학기에는 요건 사실 이제 제가 나눠드린 제가 그 삽지해서 넣은 제 자료를 보시면 가을 학기 커리큘럼과 겨울 학기 커리큘럼이 좀 나눠져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을 학기에는 문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많이 강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들을 보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냐. 이번 시험 범위가 동명사의 관용 표현입니다. 그러면 동명사의 관용 표현에 대해서 깊숙이 쭉 공부하는 거죠. 관련되는 문제를 쭉 풀어보고요. 시험 범위가 동명사였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ing가 들어간 거 찍으면 거의 맞죠. 그리고 착각을 합니다. 난 영어를 잘해. 이렇게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고등부 올라가서 중등부랑 고등부랑 영어 시험에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분량에 대한 차이도 있지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문법에 대한 시험 범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고등부는 문법 시험 범위가 없습니다. 참고로 요 근처에 청량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문법 시험 범위가 없습니다. 청량고등학교는 좀 특이하게도 영어 비상홍이라는 교과서를 쓰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 그 교과서 뒷부분에 있는 그래머 뉴스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청량고등학교만요.
경희고등학교는 오로지 본문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럴 염려가 없고요. 경희여고 같은 경우는 본문을 중심으로 사용하되 선생님에 따라서 좀 연세가 있으신 남자 선생님 계시거든요. 그분이 만약에 담당을 하시면 앞에 리슨 앤 스픽 부분까지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의 본문만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법 시험 범위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청량고는요. 그렇게 나오는 문제가 한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문법 문제들은 여느 학교와 마찬가지로 시험 범위가 없는 상태에서 문제 출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풀었던 것은 배웠던 것들, 내가 요번에 중점적으로 문제풀이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문법 문제를 그냥 문장에서 풀어야 돼요. 이 문장 안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가장 이렇게 문법 문제가 나왔을 때 아이들이 문법 문제 풀이는 이렇습니다. 일단 읽어요. 쫙 읽은 다음에 해석이 잘 됐어요. 그럼 이제 맞는 문장인 거죠. 읽어봤는데 해석이 좀 어색해요. 그럼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날 자기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냥 해석이 잘 되면 맞고 해석이 잘 안 되면 틀리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말하는 건 뭐냐면, 문법 문제 풀이에 대한 것은 굉장히 단순해야 되고 어떤 문장을 만나건 접근하는 방식은 일원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어떤 걸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뭘 보고 그 다음에 뭘 보고, 이 순서만 무한 반복해서 내가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도 정답이 나올 수 있는 형태,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이 문법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될 것이냐, 한두 번 설명 듣고 될 것이냐, 아니요, 잘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대체S 학원에 와서 수업을 한 적이 이제 7년째, 8년째 되어가고 있는데, 매년 예비고1 아이들을 만나고 매년 이렇게 수업을 하지만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용어조차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중등부 때 내신 대비 살짝 해놓고 그 점수 잘 나오니까 문법을 잘하고 영어를 잘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현재 저쪽 대치동에서 제 학원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학원에서도 예비고1 아이들을 하고 있고요. 고등부 내신 대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들도. 그러면 이제 봤을 때, 준비 과정을 봤을 때 사실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치권에 있는 아이들이 준비했던 것과 우리 아이들이 준비했던 분량의 차이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용어에 대한 정리도 잘 되어 있지 않고요. 개념에 대한 정리도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실 제가 대치에서 진행하는 가을 학기와 여기 휘경에서 진행하는 가을 학기의 커리큘럼이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좀 맞춰서 진행을 좀 하고 싶은 거고, 짚을 건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아이들한테도 자주 하는 말인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 지도 교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공부를 참 안 하던 학생이어가지고 제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영아, 공부라고 하는 건 1, 2, 3, 4, 5로 해야 된다. 1, 3, 5, 7로 하면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제가 실제로 아이들하고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막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알게 됐어요. 이게 어떤 말인지. 지금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계산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이루어져 있어야 아이들한테 어떤 것을 줄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거고요. 그거를 함부로 넘어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경험치도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 넘어갈 부분이 있고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부분도 명확히 존재합니다.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 많은 영어 선생님들께서 현재 요즘에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용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쉬운 영어를 가르치겠다.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용어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렵더라도 그거부터 정리하고 그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수업을 듣건, 저도 연구하느라 수업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용어를 사용하실 거고요. 결정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듣는 수업에서는 무조건 용어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부터 정리하고 명확하게 개념을 잡고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정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학기는 그렇게 문법이 좀 많이 강조가 될 것이고요. 다만 과제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은데 다만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어 시험을 상당히 많이 볼 거예요. 그리고 단어 시험은 제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계속 붙잡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를 지나서 1, 2월이 되거나 3월에 가서는 단어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없어요. 고등학교 올라가 너무 바쁜데 단어를 외우느라 1시간씩 2시간씩 앉아서 단어를 외우고 깜지를 쓰고 그렇게 외운다? 그 시간 없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영어라는 과목은 효능감이 좀 떨어지는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과학이나 수학은 오늘 내가 이제 이걸 배우고 나서 관련되는 문제를 풀면 그 문제가 풀리죠.
아, 내가 공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영어는 열심히 단어 공부를 해서 단어 시험 통과했고 뭐 열심히 해석도 연습하고 문제를 풀면 그 단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하기엔 효능감이 떨어지죠. 이거 해봤자. 단어 외우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거죠. 이거 외워봤자 까먹는다. 어차피 외워봤자 까먹을 건데 뭐더러 외우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단어를 가장 많이 외우는 장소가 학원까지 오는 어머니의 차의 조수석이죠. 단어를 째려보고 있죠. 이렇게. 뇌이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통과 못합니다. 단어 분량 굉장히 많을 거고요. 재시험지 버전이 한 3개 정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시험지를 재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외우고 난 집에 갈 테야 이렇게 통하지 않을 겁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석대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찌됐건 짚고 넘어갈 거고요.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같이 머리 맞대고 같이 살 부대껴 가면서 같이 어떻게든 해결을 시키고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겨울에는 어떤 부분이 들어갈 거냐. 겨울에는 아무래도 독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강조가 될 겁니다. 실제로 문법 문제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유형별로 어떻게 풀이를 할 건지 이런 부분이죠. 모의고사 유형들은 크게 나눴을 때 한 10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있죠. 21번부터 24번까지의 문제는 대입파악 문제예요. 대입파악 문제를 푸는 것과 뒤쪽에 넘어가서 세부 내용 파악 문제를 풀 때의 풀이 방법이 같지 않습니다. 글의 순서나 위치를 정하는 유형의 문제와 빈칸 추론 문제가 동일한 형태로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논리력이 필요한 지문들이 있을 것이고요. 말 그대로 독해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유형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훈련해야 될 것이고 배워야 될 겁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이 겨울 학기에 좀 많이 강조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 2월에는 시간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1, 2월에는 어떤 부분이 좀 있을 거냐면 이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들의 문법 문제들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지 학교를 밝혀서 아이들한테는 학교를 밝혀서 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는지 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때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모의고사도 괜찮은데요. 혹시 이제 시험지 인터넷에서 많이 시험지 구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모의고사건, 어떤 이제 몇 학년이건 상관없이 고등학교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법 문제는 보기가 5개가 나옵니다. 5개의 보기 중에서 3개 이상은 무조건 동사 또는 접속사랑 관련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는 문장 분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가르쳐 주는데요. 저는 아이들과 수업할 때 분필의 색깔을 구분합니다. 기호도 다 정해놨어요. 어떤 걸 네모로 표시할지, 어떤 걸 세모로 표시할지. 제가 하얀색 분필을 언제 쓰는지, 노란색 분필을 언제 쓰는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원들도 있을 것이고 학원에서 옮기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내시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언제 개강하나요? 언제 가면 될까요?를 따지시는 것보다 그냥 지금 오늘 당장 수업을 듣게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어느 타이밍에 오건 아이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고 저랑 같이 부대끼면서 저랑 같이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와서 이야기를 하고 빨리 적응해서 빨리 이 길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설명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수업은 어떻게 하는가?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어머니들, 아버님들 계실 겁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진짜 영어 이재영 이렇게 치면 제가 나옵니다. 제 영상들이 내신 대비했던 영상들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회를 조금 더 길게 자세하게 했던 영상들도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아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구나. 그럼 이런 식의 수업 방식과 이런 식의 전달 방식이 내 아이와 잘 맞을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드시면 최대한 빨리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아이들이랑 할 것 이렇게 좀 적어놨고요. 이게 제 개인 번호거든요. 그 자료에도 제 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쪽으로 문자 남겨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거나 전화 드리거나 그렇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냥 뭐 이 정도가 됩니다. 수준의 그런 정도의 수준의 분석은 곤란합니다.
아이들이 요건 이제 가을 학기엔 좀 어렵고요. 겨울 학기에 1, 2월 겨울 학기에 아이들마다 개별적으로 이런 표가 만들어질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부터 45번까지입니다. 1번부터 45번까지 모의고사 지문인 것이고요. 아이들이 틀린 문제를 다 체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저는 빈칸 추론이 너무 어렵습니다. 빈칸 추론 어떻게 푸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배워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고 동일한 친구가 근데 문장 삽입은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읽고 쓰면 되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 이 친구가 그렇게 어려워했었던 빈칸 추론에 대한 정답률은 굉장히 높고 문장 삽입은 쉽죠 뭐라고 했는데 오답률이 굉장히 높고 이럴 수 있어요. 이 현상이 왜 발생하냐면 우리의 아이들은 기분이 남아요. 그 순간에 감정이 남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제대로 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에도 숫자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숫자로. 정확하게 이 숫자. 네가 32번, 즉 다시 말해서 빈칸 추론의 두 번째 문제는 한 문제만 맞추고 다 틀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연습이 필요한 거야. 단 31번 같은 경우는 단어를 집어넣는 빈칸 추론 문제였었는데 초반에 틀리다가 뒤에는 다 맞았네. 연습이 충분히 됐나 봐. 이렇게 분석을 해주고 아이들한테 약점을 말해주고 그걸 이제 채워가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꼼꼼하게 관리해야 되고 정확하게 숫자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제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가보시면 제가 영상 올린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아이들과 잘 맞는지 이런 부분들은 가늠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개별적인 상담도 참 자주 하는데요. 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한 번씩 개별적인 상담을 합니다. 개별 상담을 해서 이렇게 마인드맵의 형태로 만들어 놓고요. 시시때때로 열어보기도 하고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마다 누적해서 기록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저랑 같이 내신 대비까지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을 학기가 있고요. 그 가을 학기 끝나고 나서 겨울 학기가 진행될 것이고요. 겨울 학기가 끝나고 나면 3월부터 내신 대비로 또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제가 그 부분들을 다 담당하고 있어서 내신 대비를 할 때는 이렇게 교재로 나눠주고 그렇게 내신 대비를 또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게 제가 오늘은 단독으로 진행하는 설명회가 아니라서 말도 조금 엄청 빠르게 하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빨리빨리 빼고 이러느라 전달이 제대로 됐는지 좀 아쉽기도 하고 한데요.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부모님들께서 저한테 문자를 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전화 드리고 상담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시기고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보내는 지금부터 수능을 볼 때까지의 3년의 시간을 엄청나게 훌륭하게 보내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3년의 시간을 정말 훌륭하게 보냈어요.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갔습니다. 서울대에 갔다고 하죠. 서울대에 갔습니다. 그럼 3년의 시간을 투자해서 이 아이는 70년 동안 유지될 수 있는 간판을 하나 다는 거죠. 이 아이가 서울대를 갔습니다. 나중에 연애를 해요. 서울대생이죠.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내 아빠는 서울대, 내 엄마는 서울대 나온 사람이죠. 이 아이가 또 결혼해서 또 손자가 생겼습니다.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는 공부 잘한 서울대 나온 사람이 되는 거죠. 3년의 시간을 투자해서 70년 동안 유지될 수 있는 간판을 다는 거예요. 이 투자를 안 하면 이상한 거죠. 부디 이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들과 저도 만나면 이렇게 소통하면서 같이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받아주셔서. 저는 수학 담당 강민우라고 합니다. 이게 제 프린트고요. 예. 일단은 고등학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죠. 그죠? 혹시 여기서 경희고를 지원했다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아직 지원도 안 한 상태죠. 그래서 지금 이 근처에 보면 그 지원 가능한 자사고가 뭐 대강고 하나 있고 경희고 있고 나머지 학교들은 다 2월 말에 이게 학교가 결정나니까 지금 제가 한 번만 넘겨보시면 6페이지를 보시면 6페이지부터는 이제 주요 학교들 경희고하고 경희여고 그 다음에 대강고 휘경여고 이 근처 학교들이 대부분 이 학교들이거든요. 뭐 나머지 청량고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아직 학교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요 4개 학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그냥 정리해 놓은 거고요. 학교 내신이 어떻게 나오는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제가 쭉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6페이지 한번 보시면 경희고는 문제가 총 20개 정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쭉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원래는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직 학교가 결정이 안 돼 있잖아요. 만약 우리가 경희고가 아니면 의미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아주 세부적인 얘기는 학교가 결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애들이랑 제가 얘기를 해갖고 이 학교는 요렇게 나오고 어떻게 대비하면 된다. 그런 느낌을 설명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말씀드리면 일단 요 4개 학교 중에서 시험이 가장 어렵게 나오는 학교는 경희고등학교입니다. 경희고등학교는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을 다른 학교들도 출제를 하는데 경희고의 스타일은 뭐냐면 일단은 학생들의 성적을 한번 입학할 때 좀 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1학년들이 미달이 안 난 세대의 2번째 세대거든요. 그래서 올해 1학년에 그 3월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전국 1등이 한 명 나왔대요. 그냥 전 과목이 그냥 100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선생님들이 살짝 긴장을 했는지 작년 1학기 중간고사가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최근 한 4년 동안 가장 어려웠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일단 2023년이잖아요. 2년 기출문제 하나, 21년 기출문제 2개, 20년 기출문제 1개, 총 4문제를 또 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그냥 내면 다 맞출 거니까 여기에다가 개념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섞습니다. 개념을 섞는 얘기는 뭐냐면 모의고사에서 나온 4점짜리 기출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3가지를 한 문제 안에 실어놔요. 한 번 냈던 문제니까. 여기에는 모의고사 30번도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뭐냐면 넘겨보시면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보면 14번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객관식 제일 마지막 문제입니다. 객관식 제일 마지막 문제인데 옆에 출처를 보시면 46번이라고 적힌 거 보이시나요? 그게 모의고사 30번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한 번 출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내기 위해서 어떻게 바꿨냐면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 3문제로 뻥튀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30번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그럼 요 한 문제를 풀 때는 만약에 내가 이걸 준비 없이 그냥 생짜로 들어간다 그러면 30번 문제를 3번 푸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한 최소 어떤 애들은 10분 정도 잡아먹고 빨리 푸는 애들도 최소한 5분은 잡아먹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학교 프린트에 출제가 된 상태에서 이걸 그대로 한 번 더 변형해서 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문제 자체의 난이도도 높은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제 1학기 처음 중간고사를 보잖아요. 이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시험이 완전히 좀 다른 형태거든요. 어떻게 가장 큰 차이로 다르냐면 중학교는 개념 하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낼 때 어떻게 내죠? 그냥 단순하게 숫자만 1에서 2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문제 유형만 그냥 문제집을 꺼내갖고 계속 풀다 보면 개념이 확장되는 걸 몰라도 그냥 그 문제의 풀이는 요렇게 된다를 암기해서 1에서 2로만 바꾸면 답이 다 맞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시험은 모의고사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출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학교 프린트에 문제가 하나 나오면 여기에다가 다른 문제에서 들어갔던 개념 하나 싣고 또 하나 싣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바꾸고 계산도 만약에 복잡하게 주면 이 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계속 오래 걸린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경희고가 그런 형태로 시험을 잘 출제하기 때문에 이 인근 학교들에서는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경희여고랑 휘경여고 이 두 군데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고 보통 문제수는 25개 이 정도 되는데 문제수가 좀 많죠. 얘네들은 20개 정도밖에 출제를 안 하는데 얘는 25개를 내고 시간은 똑같이 50분을 줍니다. 그러면 애들이 쉬운 문제여도 문제수가 많으니까 역시 뭐가 포인트죠? 시간이 부족하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고1 중간고사에서 수학은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무조건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 그래서 경희여고랑 휘경여고는 25개 중에 한 23개 정도는 학교 교과서, 그 다음에 부교재, 거기서 단순히 그냥 숫자만 바꾸는 형태입니다. 경희여고는 보통 교과서를, 부교재를 센으로 많이 하고요. 휘경여고 같은 경우는 부교재는 따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교사용 자료를 학교에서 나오는 그 교과서 교사용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서 주로 출제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한 2개 정도 출제를 해요. 고난이도 문제는 2개 정도. 그럼 요거의 베이스는 뭡니까 하면 대부분 다 모의고사 기출입니다. 모의고사 기출 문제, 1학년 때 나오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쭉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대강고 자체는 이제 매년 진도가 좀 달라집니다. 이게 자사고다 보니까 경희고를 좀 의식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떤 때, 네네. 아, 거기 14페이지, 15페이지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좀 쉽게 나오면 이 정도로 출제가 되고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휘경여고 같은 경우랑 경희고여고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 이후로 좀 나뉘거든요. 원래 휘경여고가 일반고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엄청나게 어려운 학교였거든요. 과학 중점 학교라. 그래서 엄청 어렵게 내다가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부터 갑자기 쉽게 됐거든요. 작년부터, 작년 2학기부터 이제 다시 난이도를 올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는 최근에 코로나 막 끝난 시점에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고 두세 문제가 어려웠다. 근데 옛날에는 좀 많이 어려웠다. 그래서 지금 휘경여고랑 경희여고는 지금 여기 프린트에 적힌 건 조금 코로나 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코로나가 점점 없어지면 옛날로 돌아갈 확률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고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진도를 빨리 뺍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수학 상하를 다 끝내고 2학기 때 수원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는 또 좀 천천히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대강고는 이제 그 해마다 어떻게 될지 그 선생님들의 성향을 파악해갖고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험은 만약에 우리 1학년이고 학교를 갔어요. 시험을 잘 보고 싶어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는 당연히 모의고사 기출을 많이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집 있죠. 자이스토리나 마더텅이나 얘는 뭐 2개는 똑같습니다. 다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추천하라 그러면 자이스토리를 추천을 해요. 이유는 최근 문제들이 많이 들어와요. 최근 문제들이. 그래서 자이스토리 문제를 구성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 단원 보통 한 50개 정도 나오는데 많은 문제는 한 150개 정도 나오는데 뒤에 1등급 문제는 한 7개에서 15개 이 정도로 분포가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녀의 실력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애가 지금 기본 개념이 다 돼 있다. 그러면 1등급 문제를 지금부터 문제를 풀리시면 되고 만약에 기본이 안 돼 있다. 아직 개념 정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요거부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3월 이후부터 계속 반복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돼 있으면 어떤 학교 가든 간에 2등급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15문제가 중에 3문제를 섞어서 출제해도 나는 풀어갈 수 있다. 이 정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근데 1학년 내신은 낼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수능에 1학년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수학은. 그러니까 1학년 모의고사 기출문제만 계속 풀면 됩니다. 그럼 모의고사 기출은 뭘 푸느냐? 6월 모의고사가 있고요. 9월 모의고사가 있고 11월이 있고 고2, 3월이 있거든요.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고2, 3월은 1학년 전범위거든요. 그래서 고1 중간고사를 대비할 때는 1학기 중간고사는 6월과 2학년 3월 두 개를 계속 푸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디까지 풀어야 됩니까? 하면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스스로 찾기 힘드니까 요걸 보고 그거에 맞는 걸 찾아갖고 그냥 쭉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는 9월 모의고사 요때 나온 것들을 문제를 잘 푸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애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왔을 때 1학기 중간고사를 보게 되면 생각지 못한 점수를 맞게 돼요. 이번에 경희고가 어려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평균이 막 20점 막 요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애가 70점을 맞았거든요. 그럼 중학교 때로 생각하면 70점 맞으면 나는 너무 못 본 거죠. 그래서 막 우울해하고 막 울고 불고 했는데 전교 10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들도 내년에 이제 중간고사를 보고 나면 애들 점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점수를 절대 그냥 보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점수가 변형돼서 등수가 몇 등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20점이 그러면 중간고사 평균이었으면 기말은 조금 시원해서 자취해서 학산에서는 몇 점이었어요? 그거는 이번에는 기말고사도 어려웠습니다. 예, 완전 쉽지 않았습니다. 보통 퍼센트는 경희고는 중간이 25%, 기말이 25%, 수행이 50%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점수에 4분의 1을 곱하시면 되는 거고 기말고사 점수에 4분의 1을 곱해갖고 더하는 게 본인의 점수인 겁니다. 그 다음에 수행평가 50%인데 수행은 대체로 감점을 많이 안 시키죠. 그래서 이런 측면인 거예요. 중간고사 때 만약에 어렵게 냈어요. 그러면 이미 등급이 다 나눠진 상태입니다. 그럼 수행은 좀 쉽게 내고 기말 좀 중간으로 내고, 근데 만약에 중간고사를 너무 쉽게 냈어요. 이번 2학기 때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1학기 때는 엄청 어렵게 내더니 고2 2학기 때 1학년 2학년 공통으로 100점이 10명씩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변형해서 하나도 안 내고 그냥 학교 프린트해서 그냥 그대로 숫자만 바꿔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학기 때는 중간고사 100점이 1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등급이 안 나눠지잖아요. 그럼 그때 학교에서는 수행을 조금 더 어렵게 내거나 기말고사를 어렵게 내거나 이렇게 해갖고 조절을 하는 거예요. 수행평가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서술형 시험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발표를 시키거나 아니면 논문을 조사해갖고 논문을 만들어 봐라. 뭐 이번 경희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를 만들어 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시키기도 하더라고요. 거의 감점 없이 그냥 50점을 다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꼼꼼하게만 써내려가면. 반응이 왜 이러시죠? 네. 휘경여고랑 경희여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험이 쉽다 그랬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여고다 보니까 인원이 적어요. 그래서 등급 따기가 좀 힘듭니다. 지금 이 08년생들이잖아요. 그래도 전국에 한 45만 정도 태어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래요. 우리 위에 선배들이 48만 정도고 그 전 선배들은 한 30만 대랍니다. 그러니까 05년생까지가 계속 감소하다가 아니죠. 06년생까지 감소하다가 07년생 때 갑자기 좀 뛰었어요. 그리고 우리 때가 한 45만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여고에 간다 그러면 일단 등급 컷이 상당히 좁아요. 한 전교 4등 또는 전교 3등 이래야 1등급을 찍습니다. 근데 이제 대강고나 경희고를 간다. 그럼 보통 이 학교들은 2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휘경여고 그 정도 되면 비슷할 겁니다. 그럼 전교 10등 요 정도가 커트라인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학교를 이제 결정이 되면 그 학교 가고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내신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겁니다. 혼자 공부하든 학원에서 수업을 듣든
모의고사 기출이 베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득점을 맞고 싶다 그러면 하나의 개념당 문제를 계속 푼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3가지, 4가지 개념이 포함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길게 해도 될까요? 아니면 짧게 할까요? 아, 길게 할까요, 어머님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제 겨울방학 때 우리 애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제 1월 하고, 물론 12월, 요 학원에서 지금 다음 주부터 바로 이번 주 주말부터 개강하는 반도 있고 12월 중순에 개강하는 반도 있습니다. 저는 12월 중순부터 개강을 할 것이고 일단 요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12월 중순부터 개강하니까 1월하고 2월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할 거는 본인이 알고 있는 개념과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개념이 일치하는지를 항상 보셔야 돼요. 뭐가 문제냐면 선행이 문제입니다. 선행이. 지금 제가 여기 온 지 꽤 오래됐거든요. 맨 앞에 보시면 16년도부터라고 적혀 있는데 이곳에서 계속 수업하다 보니까 느낀 점이 뭐냐면 항상 요맘때쯤 오면 어떤 애들은 뭐 미적분까지 끝내고 오고 어떤 애들은 수원, 수투까지 하고 오고 어떤 애들은 1학년 내용까지를 하고 오고 어떤 애들은 선행 없이 그냥 오기도 하고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그중에 선행을 했던 애들의 공통점이 하나 발견돼요. 성실하지 않은 애들과 성실한 애들 2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선행을 했는데 내가 성실하다. 성실하다의 뜻은 뭐냐면 꾸준히 공부한다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집에서 조금씩을 공부한다입니다. 국어랑 영어랑 수학을. 그런 애들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훨씬 더 좋은 거니까. 근데 이제 선행을 했는데 성실하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이렇거든요. 아니 애들이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비고 1이고 17살이니까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중학교 때 미리 다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제가 개념 정리를 합니다. 그럼 모르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집에 가서 복습을 잘 안 하거든요.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럼 제가 숙제를 내주면 예를 들어 월요일 날 수업이에요. 다음 수업이 금요일이면 얘네들은 어떻게 숙제를 해오냐면 월요일 날 수업 듣고 금요일 아침 방학이니까 목요일 밤도 아닙니다. 금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갖고 그냥 문제를 쭉 푸는 거예요.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요때 배운 내용을 써먹지 않습니다. 절대. 근데 기본 개념이면 거의 대부분 맞거든요. 그래서 갖고 오면 다 동그라미가 다 있으니까 학원 선생님들도 너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얘네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나중에 내신을 못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문제는 개념적인 문제는 앞 페이지에 점수를 주는 문제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럼 그거는 계산 실수가 아니면 굳이 선행하지 않아도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통 등급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2문제 또는 3문제 거기서 갈리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내가 풀려면 일단 알고 있는 내용이 많아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알고 있는 문제 3개를 결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신을 잘 보는 애들의 특징은 문제를 암기하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풀이법을 외우는 거예요.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 다음에 왜 넘어가는지를 유기적으로 쭉 따라가는 게 맞는데 학교 내신을 볼 때는 시간이 50분밖에 없거든요. 그럼 답안지 작성하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엄청나게 빨리 풀어야 돼요. 한 문제당 1분 또는 2분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외우질 않거든요.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대로 그냥 유도해갖고 문제를 풀어가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요 한 문제를 풀어도 뒤에 있는 문제를 풀 시간이 부족해요. 그 다음 여기서 계산 실수를 좀 하게 됩니다. 평소에 연습을 덜 해놓으니까. 근데 미리 선행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건 많고 그러니까 학원에서 시험 보면 점수가 잘 나와요.
학원에서 시험 보면. 그렇게 많이 변형해서 시험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근데 꼭 학교 내신만 보면 점수가 50점, 60점대 나오는데 학원에서만 보면 맨날 100점이다. 성실하지 않은 애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예비고1 애들이 들어오면 일단 첫 번째 시간 수업하고 두 번째 시간에 숙제를 다 걷습니다. 그리고 시험 본 것도 답안지만 걷지 않고 시험지 자체를 걷어보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고 이렇게 한 명씩 면담해보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애들이 나오게 되면 제가 부모님들한테 연락을 드릴 겁니다. 아, 우리 애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떨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계속 공부하면 앞으로 이런 위험함이 생긴다. 그래서 이걸 안 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 얘기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잘할까가 아니라 최소한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맨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따로 얘기를 안 하는데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요. 아, 얼마나 이쁩니까? 화요일 날 똑같이 마찬가지로 숙제도 알아서 다 해요.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그런 애들이 많지 않잖아요. 보통 잘하기만을 기대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최소한 몇 등급까지를 받으려면 이것만 하지 말자.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학생들은 꾸준히 공부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얘네들한테 추천하는 건 뭐냐면 선행한 걸 오히려 잊어먹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새로 배우는 느낌이니까 다시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맨 처음에 배울 때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너무 지겹거든요. 그래서 잘 안 풀어요. 두 번째 특징은 머리로 그냥 푸는 애들이 많습니다. 국어, 영어랑 차이점이 수학은 쉬운 문제는 풀이가 3줄이면 끝나요. 그럼 이 3줄 정도면 내가 중간 과정을 생략해도 이미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려운 문제면 풀이가 한 15줄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선생님들도 힘들어해요. 왜 여기 있는 내용을 써놓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기억하기가. 그러니까 15줄 이상 넘어가는 풀이의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써보지 않으면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은 손으로 계속 풀어야 돼요. 풀이 과정을. 이게 보통 남학생들이 이걸 잘 못하거든요. 여기 잠깐 썼다가 여기 잠깐 썼다가 여기 잠깐 썼다가. 여학생들은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왜냐면 본인들이 이렇게 쓰는 것 자체를 싫어하니까. 근데 남자애들의 특징은 보통 그 소위 말하는 게으른 천재입니다. 애들이 막 축혀 세워주는 거죠. 얘는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시험만 보면 잘 봐. 그 칭찬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티내고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문제 풀 때도 풀이를 많이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애들은 좀 창피하다고 얘기도 하더라고 실제로. 내 친구는 암산해갖고 한 3줄 만에 푸는데 자기는 10줄 만에 풀었대요. 그럼 그게 창피해서 보여주기 싫대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수학은 계속 손으로 쭉 풀어서 쓰는 게 최고의 풀이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만약에 제 수업을 듣게 되면 저는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개념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는 것들. 그래서 지금 반 구성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 목적은 1등급 아닙니까? 1, 2등급이니까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든 무조건 상위권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개념을 1학년 수학이 개념이 상당히 많거든요. 2학년 책, 3학년 책에 비해서 1학년 개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들을 순서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맨 처음이 아니면 두 번째면 이제 주제별로 묶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함수다. 그러면 함수를 이차함수로 분리하고 또 절대값 함수로 분리하고 방정식이랑 어떻게 붙는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개념 설명을 다시 할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는가. 어제 그 설명회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그 어떤 분이 한 분 얘기한 건데 애가 책을 예를 들어 도서관에 가는데 오늘 A라는 책을 읽었어요.
두 번째 날 똑같이 A라는 책을 들고 오고 세 번째 날 똑같이 A라는 책을 들고 오고 네 번째 날 똑같이 A라는 책을 들고 온대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말린답니다. 왜냐면 계속 새로운 책을 읽어봐야 된다. 근데 수학은 그러면 안 된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책을 갖고 그걸 반복해서 계속 읽고 계속 읽고 계속 읽고 계속 써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 전에 손이 먼저 나가게끔 만들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반복해주면 뭐가 좋냐면 보통 하나의 출판사에서 나온 책은 문제를 풀이가 하는 과정이 거의 대부분 일정합니다. 한 두세 명이 묶어서 그걸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한 권을 계속 혼자서 내가 계속 반복하게 되면 풀이 과정을 쓸 때 거의 그 사람이랑 똑같이 쓸 수 있게 돼요. 그럼 그걸 만들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해야 되니까 문제집을 다양하게 풀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겨울방학 때 풀었던 책을 안 풀어요. 3월 가면. 왜? 풀려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 안다고 착각을 합니다. 3월 가서 새로운 책도 하고 새로운 책도 하고 새로운 책도 하고 새로운 책도 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냐면 본인이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진도가 끝나고 나면 정작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구분을 못해요. 어떤 단원이 제일 약하니? 라고 했을 때 말할 수 있는 애가 진짜 잘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제일 약해요. 왜냐면 많이 풀어서 많이 틀려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틀린 문제를 고쳐봤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추천을 해주실 때도 일단 방학 때는 여러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 한 문제집을 반복해서 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맞출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는 내신 한 달 전에 해도 충분합니다. 내신 한 달 전에 문제집을 풀면 그때는 개념 정리하고 다 돼 있고 그냥 문제만 풀고 본인이 틀리는 문제를 얼마나 빨리 찾는가 요거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보통 10개를 풀면 애들이 8개, 9개 맞출 때 제일 행복해합니다. 8문제가 9문제보다 좀 더 행복해요. 왜냐면 9문제는 하나를 틀렸잖아요. 근데 8개 맞춘 애는 하나를 고민해갖고 막 풀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언제 제일 우울함을 겪냐면 3개 맞출 때. 10개 풀었는데 3개 맞출 때가 제일 우울하거든요. 반도 못 맞췄다. 근데 인식을 바꾸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문제집은 개념서가 아닌 이상은 내가 모르는 문제를 찾기 위해서 푸는 거지 나의 실력 점검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그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내가 3개를 틀리면 7문제나 더 공부할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르는 문제, 틀린 문제를 알고 넘어갔을 때 본인 실력이 올라간다. 그래서 틀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어머니들도 만약에 우리 애가 10점 만점인데 3점을 받았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 우리 애가 지금은 당장 안 되는 게 많구나. 그럼 이 7문제만 정복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계속 말을 잘 해주시고요. 그래서 방학 때는 일단 개념 위주로 정리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구성이 된 반이 상위권들이 있다. 그러면 이 개념을 좀 줄이고 요걸 모의고사 자유스토리를 푸는 시기를 땡길 수는 있습니다. 그건 반이 구성되는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서 제가 결정을 하고 반이 확정이 되면 부모님들께 연락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정리 한번 해드리면 일단 내신은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베이스입니다. 고1은.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걸 얼마나 많이 공부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애가 내신을 따는 이유가 뭐죠? 그죠? 대학 갈 때 쓰니까 그렇죠. 대학 갈 때 쓰니까. 그러니까 수시랑 정시랑 막 이렇게 그게 들어가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금 길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3학년 때까지 애가 어떻게 쭉 공부를 끌고 갈 것인가.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게 만드는 다기보다는 우리 애가 대학을 잘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양이 좀 많습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 잠깐만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드린 것 같아서 1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 후배들이 교육과정이 완전히 바뀌는 거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세대거든요. 08년생까지가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랑 그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1학년 때는 수학 상하라고 배우고 그 다음에 2학년 가면 수원, 수투, 확통, 미적, 기하 이렇게 돼 있는데 수원하고 수투하고 얘는 학교 내신에서도 등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도 1번부터 22번까지가 여기서 공통문항으로 출제가 됩니다. 문과 학생이든 이과 학생이든 내신도 중요하고 수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확률 통계가 있고 미적분이 있고 기하가 있는데 일단 이 기하는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학교 내신은 A, B, C 이렇게 절대평가로 냅니다. 보통 학교들이 A를 61점으로 봅니다. 상당히 낮죠. 그러니까 휘경요고가 좀 높아요. 휘경요고는 81점 정도를 깔아줍니다. 근데 휘경요고 말고 대부분의 학교들은 A가 61점입니다. 그러니까 한 5개 틀려도 61점 나와요. 그 다음 B가 41점이거든요. 보통. 그럼 이거는 이제 수시에서 교과 전형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기본 과목들 이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 갖고 점수를 만든 다음에 요 과목들은 만약에 내가 B를 받았어요. 그럼 그 전체 총점에서 조금씩 감점하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시험 자체는 아주 쉽게 냅니다. 교과서에서. 그래서 기하는 수능으로 가서 내가 선택한다. 그게 아닌 이상은 크게 공부를 안 하셔도 된다. 대부분 기하는 이과들이 선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과들은 수능을 기하보다는 미적분을 선택을 많이 하거든요. 거의 90%의 이과들이 미적분을 하고 아니 95입니다. 기하가 5% 정도거든요. 그래서 내신에서도 그닥 중요하지 않고 수능에서도 그닥 중요하지 않다. 그럼 확률 통계는 등급은 나옵니다. 이건 문과, 이과 다 학교에서 내신을 봐야 되고 수능에서는 이제 문과 학생들만 시험을 보는 거고 확률 통계 같은 경우는 어떤 학교는 3학년 때 하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2학년 때 합니다. 경희고가 2학년 때 하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다 3학년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경희고는 2학년 때 좀 힘들고 수원, 수투, 확통, 기하, 미적까지 다 하거든요. 미적만 빼고 다 하거든요. 나머지 학교들은 그걸 3학년으로 미룹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저희 애들은 대학을 가야 되니까 2학년 말까지 문과다 1학년 내용 수원, 수투, 확률 통계 개념 정리가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문과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수원하고 수투를 학교에서 내신을 보니까 그때 공부하면 되고 확률 통계를 학교에서 내신 보지 않아도 혼자서 조금씩 챙기면 돼요. 문제는 이제 이과거든요. 인근 학교들이 2학년 때 미적분을 진도를 나가지 않거든요. 대부분 수원, 수투하고 확통, 기하를 하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이과 학생들의 공부법은 2학년 여름방학 때 미적분을 정리를 해갖고 미적분까지 2학년 말까지 끝내는 겁니다. 개념 정리를. 그럼 3학년이 되는 1월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야 재수생이랑 시스템이 맞아요. 안 그러고 그냥 3학년 3월 갖고 그때부터 겨울방학부터 개념 정리를 출발하기 시작하면 재수생들 때문에 맨날 집니다. 재수생이 많겠죠. 왜냐면 저희가 3학년이 됐을 때 마지막 세대거든요. 중2 애들은 이제 수능 시스템이 아예 바뀌고 그러니까 우리는 재수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위에 07 애들은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재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쉽게 낸다 해갖고 지금 9월 19 아직 수능은 안 봤지만 이번 주 목요일 보겠죠. 분명히 쉬울 겁니다. 물수능이란 얘기가 나오는 순간 재수생이 폭발할 겁니다. 지금 50만이 보잖아요. 올해 수능이 90년대 이후로 최고랍니다. 재수생이. 그 기조가 우리까지 이어질 것 같다가 저의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재수생까지랑 붙어야 되니까 미적분을 이과생이면
조금 빨리 땡겨서 공부를 시키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너무 오래 했나요? 그런 감이 있네요. 이 다음에 이제 국어 선생님 오실 거고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수업을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수업이 끝나는 시간도 10시이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데스크에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릴 거고, 맨 마지막에 18페이지를 보시면 학생부에 대해서 그냥 제가 정리한 내용을 쭉 써놨습니다. 이걸 한 번만 쭉 부모님들도 반드시 읽어보시고 애들한테도 학생부는 이런 구성이니까 이걸 읽어보고 준비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하고 이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4학년도 대비해서 이제 예비고등 설명회 오신 거 이제 인사드리고요. 저는 박요한 강사라고 해서 2019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대치스 학원에서 이제 영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졸업하고 지금 이제 대치 시대인자학원, 대치 세움학원, 그리고 대치 S학원 이렇게 출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전에는 경력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여기서 이제 경희고, 경희여고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 두 학교를 일단은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겨울방학 대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특징이 좀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저는 영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영어 전공에 맞춰서 수업을 조금 더 이제 깊고 그 다음에 또 정확하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작 교재를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어떤 설명을 듣는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일치가 안 되거나 아니면 설명에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없도록 그렇게 이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는 아이들이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 인강에서는 1대1로 이제 질문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현장에서 어려운 것들을 제가 이제 기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첨삭을 바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아마 이제 여기 오셔서 이제 설명을 관심 깊게 들으시는 분들은 다 이제 내신을 위주로 먼저 이제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내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 장기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수능과 이제 연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신을 공부하면서 이제 수능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지, 특히나 이제 영어 과목이 요즘에 상당히 좀 애매한 과목이 되어버렸는데 이제 애매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공부를 하기에도 좀 그렇고 공부를 또 그렇다고 안 하기도 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내신을 공부하면서 수능까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네, 그런 부분을 제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 도움이 되는 그런 수업을 이제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희고와 경희여고를 이제 최근 나왔던 기출을 바탕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작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올해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1학년 1학기고요. 네, 죄송합니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이고요. 경희고는 이 그 동대문고 전체에서 제일 내신 범위가 많아요. 내신 범위 많은 게 제가 대치동도 수업을 하지만 거기랑 이제 비교해 봤을 때도 밀리지가 않는 그런 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고나 아니면 전국구의 자사고들과 비교했을 때 양이 많은 편이고요. 교과서가 2개 정도 들어가고 이제 부교재는 한 50개에서 정말 많을 때는 한 60개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객관식으로만 출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조금 이제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객관식으로 30문제, 35문제 정도 나오는데 보통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 기말고사 때는 35문제로 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좀 독해에 맞춰서 이제 공부하는 것이 경희고 내신의 특징일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는요, 이게 되게 좀 중요한 경희고의 내신 특징인데 일단은 빈칸 완성 문제가 이제 수능에서도 좀 고난도로 나오는 것처럼 이제 학교에서도 고난도 빈칸을 많이 출제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빈칸 문제가 나오는데 선택지를 당연히 이제 기존의 단어를 바꿔서 이제 출제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단어를 외울 때도 이 단어가 어떤 유형을 갖고 있는지를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킬러 문제로 나왔던 3.4점짜리 그 프로드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프로드라는 사기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원래 단어가 이제 디셉션이라고 해서 다른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있는 단어를 이제 수능형 단어로 바꿔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유의어에 대해서 학습이 꾸준하게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경희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단어의 수준을 거의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3학년 정도까지 맞추는 게 경희고에서는 좀 중요한 특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가 되게 좀 까다롭게 나오기 때문에 이 실수를 우리 남학생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양문 완성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변별력을 내는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사실 수능 유형이죠. 네, 그래서 수능 유형의 이런 이제 요양문 완성도 이제
요양문을 어떻게 대비하는 건지, 네, 방학 동안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맞춰서 좀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희여고, 네, 대표적으로 좀 다른 학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원래 이제 경희여고가 이제 한 부교재 40지문 정도가 출제됐었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26지문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교과서 2과는 그냥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부교재는 이제 매년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일단 올해 기준으로는 이제 한 26개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서 사실 부담은 적은 편입니다. 일단 올해 기준으로는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전년도라든지 그 전년도로 그대로 이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한 40지문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여학생들 특성상 이제 영어를 그래도 잘하는 친구들이 평균적으로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조금 더 이제 꼼꼼하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학교 제가 또 수업을 했던 학교들이 이제 휘경여고도 대표적으로 있는데 그 휘경여고 같은 경우도 이제 지문을 이제 요 정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내는 그런 학교거든요. 40지문 정도는 이제 휘경여고 같은 경우 기본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되게 치열한 좀 내신 영어 공부가 이제 필요할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는 거의 기본으로 들어가고 사실 이제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공부가 거의 교과서에 치중을 두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이제 빠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부터는 교과서는 그냥 정말 기본에 아주 일부만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부교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교재를 우리 이제 모의고사 형태의 그 지문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꼼꼼하게 공부를 할 것인가, 네, 그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이제 학습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요구가 될 방법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업버버의 비중이 다른 여학교와 비슷하게 높아요. 네, 높으면서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업버버의 변형도가 높지 않다는 점. 네. 저는 이제 대치동에서 이제 숙명여고, 진선여고를 수업하고 있는데요. 그런 여고는 변형도가 되게 높은 학교입니다. 숙명여고는 변형도가 높지 않은데 진선여고 같은 경우는 변형도가 되게 높아요. 근데 이 지역에서 제가 이제 수업을 했던 학교가 이제 휘경여고, 그다음 경희여고, 그다음 해성여고, 이제 그 세 학교를 해봤는데 이제 그 학교들은 그렇게 이제 업버버에 대한 변형도가 높지가 않아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그나마 조금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 여학생들 아이한테 요구가 될 수 있는 거는 지문을 거의 완전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근데 그 암기도 일단은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가 필요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세 번째로 요구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서술형의 두 가지 유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서술형이 있는 학교에는 거의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인근 동대문구 학교에서는 서술형을 조금 이제 까다롭게 낸 학교가 이제 동대부고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성여고, 그 다음에 이제 휘경여고, 그 다음에 이제 경희여고, 다 서술형을 조금씩 이제 까다롭게 내는 학교들인데 두 가지로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단순 암기형. 근데 거의 웬만하면은 요걸로 내는데 한 8대2 정도로 이제 보시고 단순 암기형은 그냥 본문에 있는 내용만 암기하면은 다 쓸 수 있는 영작을 이제 그냥 기본만 암기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 이해형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경희여고 제가 예로 들어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밑줄을 쳐놓고 의미하는 바를 우리말로 서술하시오라는 스타일의 문제를 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동대부고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휘경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본문을 읽고 적절한 요약문을 완성하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대치동의 여고들이 많이 내는 그런 스타일을 휘경여고에서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최근부터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주목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학교마다 이런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 맞춰서 어떤 학교에 진학했을 때 이 학교는 내신을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 그거를 꼭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신 특성에 맞게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서술형이 아무래도 배점에서도 그렇고 변별력을 되게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예비고등 친구들을 대상으로 당연히 이제 고교 내신과 수능 영어의 가교를 어떻게 이제 만들 것인가, 그거를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겨울방학을 보낼 것이고요. 저는 이제 교재를 자체 교재로 아까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제작에 들어가는 내용은 고1 학력평가 최근 3개년 정도를 이제 대상으로 삼아서 독해와 어법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수업 시간은 아직 지금 미정이라서 이렇게 미정을 남겨드리고, 그 다음에 주 2회라고 했는데 원래 보통은 이제 클리닉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수업 한 번 이렇게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제 여기 우리 대치스 학원에서는 주 2회를 일단 수업을 바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평일에 보통 한 번, 그 다음에 주말 토 일주일에 한 번, 예,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통 이제 어휘 암기가 제대로 안 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문장 테스트가 제대로 미흡하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교 선생님께서 직접 관리를 해주실 거고요. 만약에 이제 제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면은 네,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로 그냥 계획을 제가 이 정도로 세워놨는데 뭐 11월이 지금 거의 뭐 지나 절반 정도 갔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다음에 뭐 하게 된다면 작년은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12월, 1월, 2월 아마 이렇게 3개월 정도의 커리큘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씩 이제 계획성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거의 이제 한 번은 업버보이, 평일에는 업버보이를 제가 보통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 중에 이제 한 번은 이제 독해 유형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개월 동안 12월, 1월, 2월 동안 이제 고등학교 내신에 필요한 기본적인 어휘,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법 구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내신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외적으로 제가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클리닉을 좀 운영해서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나서 단어 테스트를 통과 못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어를 반드시 암기하고 그 다음에 귀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거의 이제 클리닉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단어랑 어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를 이 겨울방학 때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지금은 그렇게 질문이 많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내신 기간 들어가면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예비로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24시간 계속 이제 질문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늘 뭔가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바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매번 이제 수업하기 전에 복습 시험을 좀 간단하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전에 했던 내용을 잘 까먹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테스트와 이제 과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 학생이 테스트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는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카카오톡의 알림 서비스로 직접 발송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어떤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도 놓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부모님들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로 다 보내드리고 있어서 성적표를 그냥 간단하게 클릭만 하시면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혹시라도 이제 방학 동안에 좀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중간에 이제 수업을 못 듣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는 보충 영상을 미리 신청을 하게 되면 보충 영상도 따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이제 예비고등을 앞두고 상당히 이제 고민도 되게 많으실 거고 이 내신을 어떻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가, 겨울방학을 잘 보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많으실 텐데 고교 영어를 향한 첫걸음이 되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고 우리 아이들을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계속 들으시면 힘드시죠? 네, 저희 우선 좀 말씀드릴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국어가 어렵다는 건 많이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국어랑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국어가 어떤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차이점 기준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자료 보시면 이제 넘겨보시면 2페이지에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국어 영역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국어 영역은 가장 크게 이제 문학, 네, 비문학, 이게 독서 부분이죠. 네, 그리고 언어와 매체, 그리고 합법과 작문, 네,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수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선택 과목이죠. 그래서 언어와 매체가 이제 문법이고요. 그리고 합법과 작문은 이제 말하기 영역이랑 이제 쓰기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합법과 작문도 이제 비문학처럼 그 말하기 그 대화 지문 보고 이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작문 지문 보고 이제 문제 푸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언어와 매체가 이제 문법이라서 요거는 이제 좀 개념 정리가 이제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친구들이 조금 가장 많이 어려워하지만 좀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 5가지, 이 4개의 영역이 이제 고1 과정에는 다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학년 때는 뭐 경희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년 내내 문학만 하거든요. 근데 타학교는 1학기 때는 문학 또는 2학기 때는 비문학 이렇게만 이제 구성이 되는데 1학년 때는 이 영역 모두가 이제 고1 교과서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영역을 다 준비해야 되는 게 오히려 고1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거의 필수적인 건 이 언어와 매체, 이제 문법 부분은 이제 거의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능만 이제 언어와 매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고1 과정에 이 언어와 매체, 즉 문법 영역이 다 들어가요. 근데 친구들 이제 중학교 때도 다 했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어려워지는지를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교과서에 이제 이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요것들이 다 이제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영역을 준비해야 되는 게 이제 고1이다. 그리고 문학은 이제 고전 문학이랑 이제 현대 문학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건 아시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다 고1 과정에, 그래서 고1이 바탕이 돼야지만 이제 2, 3학년까지 이제 좀 어려운 문제까지 적용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비문학은 이제 경제, 뭐 사회, 과학, 제재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이제 읽고 푸는 건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집중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문제에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어휘, 네, 지금 고1 때는 이제 조금 어휘나 이런 것들 좀 기본적인 걸 다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화작 부분은 좀 문제풀이 정도로 이제 좀 이제 커버가 되는데, 이게 지금 이 고1 때 기초를 쌓아두지 않으면 가장 좀 걸림돌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고1 친구들은 이제 뭐 수능만 보는 게 아니라 당장 치러야 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 부분에 있어서 요게 이제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이도로 출제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이 언어의 매체는요, 뭐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 다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고1 때 얘는 빼놓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대치동뿐만 아니라 거의 전국적으로 이제 언어의 매체 영역은 다 시험 범위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제가 3페이지에 그래서 중등국어나 이제 고등국어 이제 비교를 할 건데, 제가 지금 방금까지 강조드린 건 요 영역이 이제 다 시험 범위에 출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수능뿐만 아니라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비중이 높은 게 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학, 그다음 비문학보다는 얘가 가장 비중이 높죠. 그래서 문학이랑 이제 언어와 매체가 큰 틀을 이루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문제 유형이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반적인 이제 그 학교 기준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 특정 학교만 이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고1이랑 중학교 전체적인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중학교 국어 이제 문제 유형 보시면 이게 문법 영역 중에 거기 중간고사 때 모든 학교가 다 들어가요. 그 의문 변동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발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국어 문제 유형 보시면 실질적으로 그냥 발음만 이제 21번 문제 유형 보시면 피읍이 제 음가대로 발음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발음을 해서 물론 친구들이 하겠지만 교과서에 이제 어느 정도 예시가 이제 출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중학교 때 친구들 뭐 자습서 좀 보면 그래도 80점대 나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고등학교 때까지 가면은 다 공부를 잘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조금 어려워지는 게 뭐 22번에 동일하게 표준 발음이 아닌 거.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 어머니들 맞추기 어려우실 거예요. 발음해 보시면. 그래서 이런 거 발음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고, 딱 표준 발음법 그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표준 발음이 아닌 건 답은 2번이고요. 네, 그거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고등국어에 똑같은 이제 음운 변동 유형인데요. 차이점이 뭐냐면 그 위에는 단순하게 이제 발음만 이제 묻는 거라면, 이제 고등학교 과정은요. 그 발음이 일어나는 그 원리를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기가 항상 이렇게 좀 고난이도 문제인을 보기가 주어지거든요. 이건 3월 모의고사 기출도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 유형도 이런 형태고, 그 다음에 학교 기출도 꼭 단답형으로만 나진 않아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 지금 1번 문제에 이게 실제 이제 기출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보기의 조항과 1번이랑 이제 연결시켜서 걔가 왜 국밥으로 발음 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뭘까요? 23항에 뭐 받침 이렇게 된 소리를 발음한다고 되어 있지만 24항 보시면 어간 받침 이런 것들 있죠. 어간, 그리고 그 뒤에 어미의 촛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문법 용어가 기본적으로 쌓여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이제 정확히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추가되는 게 이런 원리 부분. 그럼 이제 원리 부분에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보신 것처럼 이제 문법 용어들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선행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좀 남자애들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 2학년, 뭐 3학년 내신까지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 이제 3월 딱 됐을 때 이렇게 선행이 된 친구랑 안 된 친구의 갭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우선 선행이 안 돼 있으면 3등급 안으로 좀 들기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2018년도 개정 교과서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이랑 또 다르게 출제를 하려면 다른 요소들을 끌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딱 교과서 안에 있는 것만으로 문제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이런 것들 아까 보신 것처럼 어간,
어미 이런 것들 되게 자세히 설명 안 해주세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런 문제 유형을 출제를 해도 이거는 어쨌든 모의고사 기출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뭐 학교에 컴플레인 건다거나 그럴 수 없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선행이 안 되면 저희 3월 둘째 주부터 뭐 4월 첫째 주까지 거의 6주, 7주 이렇게 내신을 하는데 그 안에 이걸 완성시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선행이 안 되면 조금 2등급 안에는 조금 들기가 그래서 이게 선행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문법은 빠질 수 없는 시험 범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번처럼 지금 2번의 보기에서도 지금 형식 형태소 이렇게 선생님의 말에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시옷을 뭐 음가대로 그대로 옮겨서 발음한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조항들의 형식 형태소가 뭔지 모든 예시를 하나부터 끝까지 형식 형태소는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럼 학교 선생님 어떤 것들을 이제 출제할지는 뭐 학교 선생님 마음이니까 그런 것들 형식 형태소가 뭔지 그리고 그 예시에 적용하는 연습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좀 이런 용어들 그리고 생각보다 친구들이 중학교 때 이런 형태소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좀 안 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 뭐 시험이 다 다르잖아요. 학교별로. 그래서 문법을 많이 치중하는 학교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조금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조금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문법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부터 반복 학습을 안 하면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쭉 제가 이제 계속 이게 연도별로 하잖아요. 근데 좀 밑으로 갈수록 아이들이 하나하나 더 다 떠먹여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손이 안 가는 게 없거든요. 친구들 보면 뭐 모든 친구들이 다 그렇지 않겠지만 뭐 필기한 거 보면 띄어쓰기 안 된 친구도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조금 뭐 학교별로 차이는 있지만 경희고가 현재는 서술형이 없거든요. 그래서 서술형이 없는 대신에 문항수가 되게 많아요. 40문제 봐요. 근데 다른 학교 뭐 경희고나 뭐 청량고나 이런 학교들은 서술형은 거의 필수적으로 있기 때문에 띄어쓰기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채점하는 연습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고2 가서 혼자 공부하는 그런 힘을 조금 키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중학교 때 되게 자유롭게 살았다. 이러면 이런 것들은 선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정말 지금 친구들 뭐 공부 잘하는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딱 과제 그리고 그 과제하고 채점 동그라미 짝대기가 끝인 경우가 거의 5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어는 오답을 안 하면 절대 늘지 않거든요. 그 뭐 뒤에 해설지 주고 뭐 이래도 거의 뭐 이 100문제를 뭐 한 20분 안에 끝냈다. 그럼 반은 베낀 거. 그래서 좀 확인하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렇게 듣고 학교 수업 가서 듣는 거랑은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또 학교 선생님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 학교 선생님 스타일에 맞춰서 또 내신 때는 6주 동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런 것도 선행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모든 예비 고1은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쌓여 있어야지만 2, 4학년 때 가서도 좀 편하다는 거. 지금 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접해놔야지 이게 국어는 단시간에 늘지 않는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단박에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돼야지만 처음에 뭐 테스트 봤을 때 15문제 중에 5개 맞아도 충격받으실 건 없고 왜냐하면 어려운 거부터 좀 가는 부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뭐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 풀어보지 않았다 이러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하면서 스스로 이제 체득화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4페이지 부분에 보시면 이제 문학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학이랑 언매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4페이지에 그 중등국어의 이제 가자 부분요. 이제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중등국어 문제 유형은 자습서 정리되어 있는 거 어느 정도 반복하면 이제 외울 수 있는 그리고 맞출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등국어의 이제 문학이 어려워지는 이유는요. 그 4번처럼 1, 2, 3, 4, 5번 학교에서 안 배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배운 지문들을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문학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자, 이렇게 안 배운 지문들을 읽고 어느 정도 주제는 찾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을 좀 키우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31번 같은 가와 나의 공통점 묻는 문제 유형 있죠. 이거는
모의고사 기출, 네, 3월 모의고사도 반드시 출제되는 거고요. 이거 3학년 때까지 다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리고 학교 시험에도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가는 학교에서 배운 작품이지만 나는 안 배운 작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1, 2, 3, 4, 5번에 지금 뭐 이 공통점을 찾으려면요, 1번의 음성상징어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학 개념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작품에서 찾는 연습을 해야지만 음성상징어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러니까 작품 주제별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거꾸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음성상징어가 뭔지 제가 설명을 해주면, 이건 굉장히 기초적인 거지만 예를 들면 음성상징어가 뭔지 설명을 해주면 작품에 적용하는 연습, 그리고 테스트에 다시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안 배운 작품들 위주로 조금 가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년에 또 똑같은 교과서고, 네, 그리고 수능에도 안 배운 지문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2번도 확인하려면 원경과 근경이 뭔지, 네, 그래서 제가 이 문제 지금 설명이 여러 번 했지만 이 문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친구들이 잘 몰라요, 단어를. 그래서 원경과 근경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3번 보시면 청자, 뭐 이거는 뭐 듣는 사람이니까 뭐 대략 알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청자가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이제 제가 또 설명을, 개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친구들 좀 헷갈리는 포인트는 명시적이 과연 뭘까? 네, 이거 거의 50%는 몰라요. 50%면 많이 아는 건데 거의 반에서 60%는 모를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생각보다 친구들이 진짜 어휘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엊그제, 오늘 화요일이니까 어제 경유고 애들이랑 수업하는데 이거 되게 단적이고 되게 잘하는 친구의 예는 아니지만 그 문학 문제 테스트 보는데 진짜 제가 반에 2반이잖아요. 2반 모두 다 질문하는 게 화자가 자기 몸을 건사하기 힘들다, 이거 있었거든요. 뭘 질문할게요? 건사를 질문해요. 왜냐면 일상생활에서 그거 친구들이랑 안 쓰시잖아요. 그거 몰라요. 네, 그래서 막 그 197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이전에 막 소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이면 친구들한테 거의 20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산포 가는 게 요즘에 시험범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팥시루 떡을 떼주는데 왜 하필 팥시루 떡이냐. 근데 뭐 그런 걸로 이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모의고사나 이제 얘네가 2학년 되면 문학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단편적인 거 보고, 소설 같은 경우는 단편적인 것을 보고 앞뒤 잘라서 그 주인공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진짜 그런 걸 공감하기 되게 힘들어요. 요즘 친구들이랑 대화하실 때 길게 하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 다 드라마도 다 짤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드라마 줄거리를 파악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소설은 더 심하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 어렸을 때 되게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이렇게 저한테 상담을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그거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저희 때 책 많이 읽으면 국어 당연히 잘하잖아요. 근데 지금 친구들은 조금 그거랑은 좀, 왜냐하면 좀 생각하는 방향이 이 주인공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지라는 게 이제 자기만의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감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팥시루떡이 왜 등장하는지 의문 안 가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예를 들면 되게 신기해요. 뭐 그리고 왜 굳이 뭐 업었다가 나중에 그 여자 주인공이 이제 발을 삐어가지고 그러면 업어주면은 호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좀 가다가 부축을 했는데 뭐야 왜 갑자기 부축으로 바뀌냐고 뭐 그런 걸로만, 그냥 그렇게 조금 심리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들어해서 남자아이들이 문학을 좀 힘들어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더 문제는 2학년 때 1년 내내 문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는 그나마 읽을 수 있으니까 되죠. 근데 고전은 방금 여기 4번처럼 중세국어로 다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이제 읽는 거부터 이제 뭐 읽기 힘들어요, 그거부터. 근데 지금부터 그거를 접해놓지 않으면 진짜 힘들거든요. 이거는 경희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1 전체가 좀 그래요. 그래서 좀 현대문학이랑 원래 고전문학이랑 조금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1학기 때는 현대문학하고 2학기 때는 고전문학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조금 학교 선생님들이 좀 다르게 출제를 해야 돼가지고 좀 섞어서 많이 하시고, 그리고 좀 수능 특강에 있는 작품들 가지고 많이 이제 또 문제를 출제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고3 선생님들이 고1로 내려와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수특 지문이나, 그러니까
제가 뭐 학교 선생님들 뭐 이거 변천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흐름에 맞춰서는 다 준비를 할 건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 3월 달까지 필요한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선행이 돼야 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어느 정도 성적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좀 친구들이 왜 좀 문학 어려워하시는지 알겠죠. 근데 시는 또 단편 더 간단하잖아요. 더 압축적이잖아요. 그걸 보고 또 화자의 정서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화자가 현재 무기력하다를 다른 말로 조금만 바꿔도 좀 헷갈리는 이유들이 뭐 건사나 뭐 이런 단어들 그거는 되게 뭐 괴리감이 뭐냐 이거는 되게 그나마 낫죠. 괴리는 좀 안 쓰니까. 근데 정말 건사도 저도 모를 줄 몰랐거든요. 네, 요번에 그걸 두 번 다 질문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 조금 얼마만큼 문제를 풀어보느냐, 네, 그게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넘겨보시면 5페이지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1학기 때, 2학기 때 이거는 이제 모든 학교에서 다 공통적인 이제 시험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학기 때는 문학, 현대 문학이지만 이제 조금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곧 그 겨울방학 끝자락 무렵에 고전 문학은 조금 체험은 해둘 거예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문법 부분은 거의 1학기 때 의문체계, 의문변도, 한글 맞춤법은 모든 학교에 다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런 문법 용어들에 대한 선행, 그리고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진행이 돼야지만 3월 달에 막 과제는 거의 200문제씩 가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 200문제 지금 당장 풀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좀 습득을 해야지만 고난이도 문제들에 대해서 습득을 해놔야지만 좀 3월달 가서, 네, 1학년 때 가서 조금 편해질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2학기 때는 이제 고전 문학이고, 그 다음에 문법은 이제 중세국어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전체적인 틀은 이거고, 그 다음에 3월달 가서 또 학교 선생님이 배정 누가 어느 분이 되시냐에 따라 조금 방향은 자세히 하냐 아니면 좀 암기로 가냐 그렇게 나뉘어지고요. 지금 저희 겨울방학 때는 좀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좀 갈 거예요. 전체적으로. 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네, 여기 경희고나 지금 경희여고나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돼요. 5페이지 보시면 고등 내신 문제 유형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조항과 관련돼서 이제 보기 예시 적용하는 문제들, 네, 그렇게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6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보기 조금 안 배운 그런 작품들 있죠. 그래서 문학도 이렇게 안 배운 작품들 연계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1, 2, 3, 4, 5번에 있는 그런 그 문학 개념어 요거 제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작품에 적용하는 연습 요렇게 이제 꼭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고1 반은 제가 내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거의 뭐 11월 셋째 주라서 조금 빠른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충은 이제 선행반이 이제 지금 이제 시작이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뭐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냐면 거의 이제 현대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문법 의문 변동이나 이제 학교 문제 이제 풀기 위해서, 네, 학교 수업 듣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문법 기본 지식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학은 이제 개념어 요거 설명을 하고 이제 적용하는 연습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과제는요. 교재는 제가 이제 당번 다 배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2월 달부터는 그 이간 모의고사에서 만든 그 고1 그 전용 그 모의고사 과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따로 배부할 거고, 그리고 과제는 네, 이렇게 배운 것들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 네, 1일 과제 형식으로 하나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네, 기출, 네, 필요한 부분들 이제 풀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서 갈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제 과제는 2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좀 이제 관리나 이런 것들은 제가 내일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은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앞에나 뒤로 이제 남겨서 제가 1대1로 이제 좀 봐줄 거고요. 그리고 방학 때는 네, 클리닉 제가 하루나 이틀 정도 나와서 친구들 따로 관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첫째 시간에는 이제 첫 주에는 시험이 없지만 그 다음 주부터는 계속 시험이 진행이 되거든요. 테스트가. 그래서 테스트는 20분에서 30분 정도 볼 건데 거기서 반 평균을 내요. 그래서 반 평균과 그 반의 최고점과 그 다음에 아이 점수랑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래서 평균 밑은 항상 제시험 봐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제시험 걸리고 안 걸리고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평균보다 얼마만큼 이제
낮냐. 그리고 그러면 그 평균보다 이제 낮은 점수를 어떻게 끌어올리게 하느냐가 이제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좀 시험 점수에 연연해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차츰차츰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근데 경희고가 아까 서술형이 없고 객관식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되게 0.1점 차이예요. 그러니까 저희 뭐 거의 1등급 9명에서 10명 중에 거의 60%는 저희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근데 그만큼 좀 반복 학습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겨울방학 때부터 쭉 이제 이끌어온 아이들인데, 그래서 반복 학습과 그 다음에 얼마만큼 좀 옆에서 좀 케어를 해주는지, 그게 좀 많이 관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관리나 이런 부분은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제가 뭐 경희고는 많이 해왔으니까 네, 뭐 겨울방학도 좀 시작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3월 모의고사랑 그 다음에 이제 내신까지는 제가 좀 책임지고 네, 갈 수 있도록 네, 뭐 제가 현재 수업은 이제 대치동이랑 여기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은 학교로 하고 있진 않아서 네, 뭐 경희고가 뭐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 자료나 이런 것들은 뭐 대치동이랑 똑같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뭐 딱 적당하게 네, 진행을 하니까요. 우선 선행반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아마 토요일반은 나중에 좀 개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딱 20분만 네,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